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일 이정훈입니다. 내일이 11월 3일, 11월 첫 번째 화요일인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나요? 한국 시간으로는 더 빨리 가니까 조금 늦게 열리겠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제목은 깨몽! 꿈에서 깨어나라. 문재인 정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기대할 것이 없다. 뭐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부제는 빛 좋은 개살구, 대미자주의 정체를 밝힌다입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매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궁금합니다. 학문을 하거나 취재를 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예측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떨 땐 점이 더 정확하고 뭐 침 튀겨서 가는 게 더 정확한 경우가 더 많을 정도로 많이 공부했다 해서 예측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외견상으로 보면 바이든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트럼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분명히 나온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러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 그러는데 바이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싫다고 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갖고 바이든이 우세한 걸로 일단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저는 트럼프 지지자 중에서도 호불호가 분명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샤이 친 트럼프가 많다고 봅니다. 드러내는 사람도 많지만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글쎄요, 뭐 전 미국 유권자도 아니고 뭐 여론조사 전문가도 아닌데 저는 한 상당한 표차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뭐 결론은 미국 선거를 보시면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죠. 어쨌든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특히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좀 희망을 가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많이 얘기했던, 많이 요구했었죠.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지불해 주면서 미국의 대문재인 정부 정책이 개선되는 그런 걸 기대할 겁니다. 네. 트럼프한테는 돈을 갖다 줘도 해코지는 안 하지만 좋게 해주는 건 없지만 바이든은 새로운 사람이니까 돈을 많이 주면 좀 관계를 좋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는 거죠. 어차피 국민 돈 갖다 주는 거니까 편한 건 문재인 정권이고 그렇게 쓸 겁니다. 네. 그 생각은 지난번에 서훈 씨가 미국에 가서 방위인 분담금 협상을 좀 하다가 안 돼서 돌아온 다음에도 약간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죠. 돈을 주려고 했는데 협상이 안 됐다. 상당히 많은 돈을 주려고 했는데 미국이 선물을 안 받았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국민 세금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반미 자주로 가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미국을 이기지 못하니까 말로는 반미 미국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미국에 종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를 맞추려고 더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되지 않아가지고 올해 1월부터 이 우리나라에 이제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올 1월부터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에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들 급료를 주는데 그걸 주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1월부터 3월까지는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먼저 주겠다. 나중에 한국 정부가 분담금 주면 나중에 그걸로 이렇게 퉁치더라도 미국 정부의 예산을 먼저 주겠다. 3개월을 줬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미국도 더 이상 못한다라고 이미 공고를 했었고요. 4월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인 근로자 중 가운데 절반 정도는 무급 휴직을 해야 된다라는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월이 되자 절반 정도를 무급 휴가를 보냈습니다. 각각 가정이 있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봉급이 안 나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제대로 방위 능력을 갖출지 작전 능력을 갖출지 그것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때서야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버티다가 이게 이제 대미자주를 주장하는 정부가 대미자주를 처음에 나가다가 나중에 다급해지면 아주 쩔쩔매는 모습 오히려 더 종속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어차피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주지는 못하더라도 한국이 작년 대비 그런 금액은 줘야 되니까 어차피 줄 거니까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봉급을 한국 정부가 미리 지불하고 그 돈은 나중에 한미 간에 타결될 방위비 분담금에서 까자. 얼마가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때 까는 걸로 하고 우리가 한국 정부가 내겠다라고 해서 7월부터 한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의 임금을 내년 3월까지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문제가 된 게 뭐예요? 그러면 4월, 5월, 6월 사이에 무급 휴가를 갔던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은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 국회가 여야 합의 만장일치로 주한미군 근로자 지원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무급 휴가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 100몇만 원 정도 재난지원금 수준이죠. 그때 재난지원금을 우리 정부가 지원해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뒀었죠. 그래서 재난지원금 형태의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한국 정부가 이제 대신 지불하면서부터 이건 끊어졌죠. 네. 이걸 치르면서 보니까 그때까지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대미자조를 내세우면서 강고하게 나갔었는데 아이고 나가 떨어졌죠. 아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구나. 이게 뻥이 아니구나 이렇게 감을 잡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우린 자꾸 돈으로 해결하는 특유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입으로는 대미자주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율 배반입니다. 제가 이 운동권 출신들을 쭉 보면서 너희들은 이율 배반적이야. 자식들은 미국에 공부시키고 무슨 대미자주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정치적으로도 보여준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라본 보수파 세력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진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겠구나. 당위 분담금을 안 주면. 똑같이 진보파라고 하는 좌파들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인정하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4월이 되면 주한미군 근로자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또 무급 휴가를 가야 됩니다. 그런 거를 6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막 지나간 10월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내년 4월부터 무급 휴가를 갈 수 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중동 상태입니다. 미국 대선이 일단 다가왔기 때문에 그걸 치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것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주 불안해하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매우 많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은 한미관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관계가 매우 좋지 않다는 그런 뜻이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한미관계가 아주 독특합니다. 한미관계를 잘못 풀면요 모든 게 망칩니다. 왜 여의봉처럼 탁 치면 뜻대로 되는 뜻대로 여의가 그런 뜻 아니에요. 만사 여의할 때 내가 뭐든지 뜻대로 하려면 한미관계가 좋아야지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갖고 모든 게 좋을 수는 없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문재인 정부 처지에서는 이제 이런 부담을 좀 벗어날 수 있죠. 지금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은 꼬일 대로 꼬였잖아요. 감정적으로도 꼬였고 특히 문 대통령이 많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상대로 하게 되면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때 뭐 미국 가서도 허허 웃기만 하고 거의 모든 말을 기자회견하면서 트럼프가 독점하고 트럼프가 기가 센 사람이라서 당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인간 대 인간관계에서 극복을 못 하시잖아요. 문 대통령이. 근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문 정부는 트럼프가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 뭐 대한민국 예산 국민 세금에서 짜서 갖다 주면 되는 거니까 갖다 주고 한미 관계를 개선을 시키자는 노력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해 달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볼 수 있겠죠. 또 한미연합사 폐지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전자권 전환을 우리한테 넘겨주라. 뭐 이렇게 추진해 볼 수 있겠죠. 트럼프한테는 씨도 안 먹히지만 또 종전선언 좀 해서 한반도 관계 좀 안정시키자. 우리도 불안해 못 살겠다. 이거 좀 양해다. 이런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시도가 바이든한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에요. 또 한반도가 이슈라고 할지라도 북핵이 이슈시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바이든은 속을 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바이든은 분명히
TV 토론에 나와서 김정은을 깡패라고 했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너무 우대해줬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이상으로 강경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봉쇄시키면서 중국이 지난 어떤 무역 자유와 글로벌라이제이션, 냉전 종식 이후에 세계화 시대 때 큰 혜택을 보면서 성장했는데 이제 거꾸로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한다라고 해서 중국을 몰아붙인 건 트럼프의 공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걸 끌어냈지만 미국의 모든 조야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방향을 결정하는 건 상원입니다. 상원 전체 분위기가 반중국,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하고 중국의 패권주의, 중화주의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돼도 역시 대중봉쇄와 북핵 폐기를 추진할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조야와 국민은 중국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역시 대중봉쇄, 북한 북핵 폐기는 추진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문정부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노력했다가 역시나 하고 풀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예 트럼프가 당선되면 처음부터 풀이 죽는 거고요. 그래서 문정부의 대미 외교는 끝났다, 어렵다라고 보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죠.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70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대미 자주 발언을 했는데 그건 미국과의 관계를 못 풀어간다는 뜻이에요. 대사가 그럼 주재국을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외교관에서 빵점이라는 얘기인데 그분이 미국과의 관계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한국은 중국에 기울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는 거는 미국하고 관계를 뚫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미국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나 너 사랑 안 하면 나 저 사람 사랑할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 사람 사정을 생각도 않고 내가 좋아할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그 뜻대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쿼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죠. 쿼드 1, 2, 3, 4 4개 인도, 일본, 호주, 미국 중심으로 반중국 이런 조직을 만든다는데 그 쿼드를 늘려서 쿼드 플러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죠. 여기에 문정부는 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쿼드 플러스에 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쿼드 플러스가 장차 유럽과 미국이 맺은 나토와 비슷한 동맹이 된다라는 예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쿼드 플러스가 중국을 봉쇄하는 군사 동맹이 될 거다 그런 예측인데 이건 난센스입니다. 제가 국제 정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상을 하는 거는 소설이라고 저는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왜냐? 쿼드 플러스가 반중국 군사 동맹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 첫 번째 증거를 대겠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데 쿼드에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어떠한 나라와도 군사 동맹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헌법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또 한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는 동맹을 맺지 않는 비동맹 외교 노선을 주장해온 나라입니다. 비동맹, 내루부터 계속 인도는 비동맹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맺는다고요? 난센스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못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쟁 그러시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국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주권, 내가 저 나라랑 싸우겠어 하고 결심해서 때리는 그거는요 최고의 주권이라고 봅니다. 주권이 그리고 맞습니다. 내가 누구를 처벌하는 사법권, 세금을 걷어내는 징세권 이런 것도 다 국가의 중요한 권리지만 내가 저걸 때리겠어 하는 전쟁 개시권도 굉장히 중요한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놓치고 많아요. 타국이 자국민을 살해하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국을 상대로 응징하는 게 그게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자국민이 희생된 나라에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침략이 아니에요. 유엔 현장은 침략을 금하고 있죠. 근데 타국이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죽였다. 따라서 그걸 가서 응징을 하거나 또는 우리 국민을 빼내 갖고 온다. 인질을 잡았을 때 그런 거는 침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국가 주권의 정당한 발동이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전쟁은 전쟁 개시권은 전쟁을 하는 거는 침략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 사람들을 미국의 우리로 하면 UDT죠. SEAL 미국 해군 특수전 부대가 가서 구출해냈습니다. 인질을 빼버냈습니다.
이게 군사작전입니다. 군사작전이 커지면 전쟁이 되는 거죠. 자국민이 어디가 인질이 잡혔을 때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가 군대를 보내서 딱 뽑아오는 게 군사작전이고 그게 커지면 전쟁입니다. 요즘은 이제 큰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특수전부대 보내서 탁 핀포인트를 찍어내버리죠. 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확대되면 전쟁권이 되고 전쟁 개시권이 되는 거고. 그 가끔 이제 하마스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거 지역을 공격하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국민이 희생됐기 때문에 하는 전쟁 개시권입니다. 보복권이죠.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페이스북 공무원이 죽임을 당해도 나는 몰라라. 그러니까 이게 국가 주권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죠.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면은 우리 특수전부대를 동원해서 북한을 딱 원포인트로, 다시 말하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피살시킨, 살해한 그 부대를 빵 때리고 나오는 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가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권 얘기하면서 이 정부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전쟁을 커진다는 부담은 있어요. 그런 건 알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거는, 미국도 나이지리아의 인질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래서 이제 전쟁을 개시할 수 있고 전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국가 권한인데 일본은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그게 명식으로 드러난 것이 일본 현재 헌법 구조입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됐냐? 전범,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주권으로서 전쟁 개시권을 행사하는 걸 스스로 금지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압력 때문에 헌법이 집어넣었지만. 그걸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일본 평화헌법 제9조입니다. 제1항에 보게 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다 건너뛰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자, 일본이 어떻게, 일본 국민이 납치됐다, 북한에. 그럴 경우에 일본 군대를 보내서 뽑아올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무력 행사로서 어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권한을 일본은 영원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육해 공군 및 그 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정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교정권, 싸우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본 헌법은 넣어버렸어요. 미국에 패배하면서. 그래서 일본은 육해 공군 및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일본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장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본은 방위를 못하니까 방위를 누가 하느냐?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켜서 하는 겁니다. 주일미군을 주둔시켜서. 그래서 일본 방위를 책임진 거는 미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본은 미국의 일부란, 반쪽 정도밖에 주권을 해방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식민지 같은 나라입니다. 그걸 딱 봤을 때 그럼 일본을 움직이려면 한미경 관계가 좋으면 일본을 꽉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일본까지도 우리를 천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정부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미국이 일본을 방해한다는 거는 미일 안보조약에 의한 건데, 그 안보조약 6조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고 또한 극동의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메리카 합중국은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국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즉 미국은 일본 방위를 위해서 미국의 육해 공군을 주둔시킨다. 이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그 후에는 뭐 그래서 이제 일본의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는데, 그러한 미국을 보조 기구로 만든 게 일본의 자위대입니다. 그 자위대는 그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 보게 되면, 돈키호테가 말 타고 당나귀 타고 딱 가면 산초가 이제 창 들고 따라오잖아요. 창 들고 따라오는 게 산초가 바로 일본 자위대고, 말 타고 가는 게 미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위대의 역할이 그건데, 그 자위대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위대 전력은 강해요.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패전 국가가 그렇게 혹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미국과 함께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외의 지역에서는 미국과도 같이 군사작전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일본 외의 지역에서 유엔의 이름으로 하는 작전이라면 일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국 헌법 때문에 비무장 작전만 해야 됩니다. 미국이 유엔 깃발로 다른 나라와 제한된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미일 안보조약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6조를 읽어드렸는데, 미일 안보조약 제 전문에 보게 되면은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는데 여기 나옵니다.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에서 정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유의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유엔 헌장이 정하는 개별적
또는 or 집단적 자유의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 일본은 유엔 헌장 범위 내에서는 집단 자위권과 개별 자위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자위권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거건 누구나 다 가 있는 거고, 일본도 집단 자위권은 유엔 헌장 안에서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깃발로 나가는 군사작전에는 일본 자위대가 참여합니다. 그러나 일본 헌법 때문에 비무장 작전만 참여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이 쿼드에 참여해갖고 쿼드 플러스를 군사동맹으로 만든다고요. 난센스. 일본군 헌법을 바꾸거나 미일 안보조약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꿰뚫어 보면 중국도 알고 있는 거고 일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쿼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나토 같은 군사동맹이 못 됩니다. 또 인도도 비동맹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군사동맹을 안 맺어요. 협력만 할 뿐이지. 그리고 인도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못 사는 나라지만 그들도 워낙 인구 대국이고 핵무기를 갖고 있고 ICBM, IBM을 갖고 있는 대국이기 때문에 누구랑 동맹을 맺지 않고 독자적으로 갑니다. 가난해도.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동맹을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때립니까? 일본은 미국과 동맹, 한국은 미국과 동맹, 대만도 미국이 신경 쓰니까 캐시미르 지역에서 지금 인도하고 중국이 붙었죠. 중국이 바로 인도부터 때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들어가는데 한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절절매는데 이게 나토도 같은 동맹이 안 돼요. 미국이 만약에 동북아에서 반중국 나토 같은 동맹을 만들려면 그 기반은 뭐가 되느냐? 미국이 나토를 만든 기반이 2차 대전 때 처칠이 미국에 가서 대서양선언을 한 그게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토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엔으로 발전하는 건데. 동북아에서 반중국 군사동맹을 만들려면 기반은요, 미일 안보조약도 아니고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에 추가로 더 나라, 반중국에 참여할 나라를 집어넣으면 돼요. 들어올 수 있는 나라 꼽아볼까요? 일본은 못 들어와요. 일본 헌법과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누가 들어와? 대만이 들어올 수 있겠죠. 대만이 들어오면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동맹을 만드는 순간 우리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각오하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누구냐? 동남아 제국과 인도인데 저는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인도는 비동맹이라서 안 들어오고 동남아 국가들은요, 영원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할 나라. 그 나라 외교 노선이 그래요. 지금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득을 취하자는, 그 나라는 지들이 가난하고 동맹을 어느 한 나라에 안 들어가면 예속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리저리 되는 대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건 공부해보면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토대로 반중국 동맹을 만들면 대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죠. 또 하나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저는 호주라고 봅니다. 호주는 들어올 것 같아요. 뉴질랜드는 좀 까딱까딱 하는데 뭐 그 정도. 그게 거의 반중국 군사동맹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중국과 엄청난 교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을 제1의 무역 상대국으로 한 나라가 100나라가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을 적으로 삼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한국이 대표적이잖아요. 자, 한국을 제가 한번 정체를 객관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친중 노선 걷는다고 비판하는 분 많죠. 그럼 박근혜는 반중 노선 걸었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거기에 푸틴하고 가서 시진핑 옆에 떡 서 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미국이 굉장히 기분 안 나빴겠어요. 아, 한국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저렇게 친중 노선을 가는구나 봤을 겁니다. 제가 그때 전략적으로 한국이 큰 실수를 했다. 그렇게 친중 노선 가서 북한을 붕괴시켜서 통일을 했다라면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 후에 북한이 핵실험하면서 굉장히 중국의 도전적으로 나오면서 한국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한반도 관계가 어려워졌잖아요. 그건 박근혜 외교의 실패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 떨어지니까 독도 방문했죠. 그것 때문에 일본이 파를 하면서 한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한미 관계도 안 좋아져요. 그럼 미국은 한일 관계를 잘 유지시켜갖고 한미일 공조를 만들어서 반중국, 반북 이렇게 노선을 만드는데 한일 관계를 깨는 게 누구냐? 이명박이었다. 한국의 보수 정권은 저렇게 미국을 배신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은 필요에 따라 진보든 보수든 항상 미국을 배신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은 놓치고 있어요. 보수주의자들도 반미 행동을 한다. 속으로는 아니라 그러지만 쟤들이 보긴 그렇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100% 안 믿고 항상 압박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런 압박을 하는데도 능수능란한 수가 만수잖아요. 능수능란하게 뭐 문재인 대통령 말도 말 한마디 못하게 하면서 탁 부드럽게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시진핑은 우리 문 대통령 갔을 때 박대를 해서 한국 기자 두드러 패고 그렇게 박대를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하지만 자기가 막 다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가 많은 사람이죠. 저는 바이든은 트럼프만큼 수가 많은 사람으로 안 보여요. 따라서 약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수가 없으니까 더 경직돼서 엄격하게 나올 수 있죠. 저는 누가 되든 간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의 조야는 한국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한미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 대통령 결과에 관계없이.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진짜 전작권을 환수해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싶다면요. 한미 관계는 매우 좋아야만 가능합니다. 매우 좋으면 미국 애들이 그래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하고 싶다면요. 한미 관계를 매우 좋게 가져가야 돼요. 그럼 미국이 종전선언 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의 외교사령부들은 거꾸로 갔어요. 대미자주로 가버렸어요. 그럼 미국이 이걸 해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이 반대의 사례가 노태우 정부가 했던 북방 정책입니다. 소련하고 중국하고 수교하는, 그리고 북한하고는 우리가 지금 남북 평화조약,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그러죠. 그게 제가 기본조약하고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평화조약 대신에 기본조약을 맺었는데 기본조약이거든요. 기본조약을 약간 국가끼리는 조약인데 국가가 아닌 경우는 합의서라 그러죠. 남북 기본합의서를 맺었잖아요. 그걸 안 지켜서 그렇지 이미 남북 간에는 기본조약, 평화조약을 맺은 겁니다. 합의서는 북한이 안 지켜서 그렇지. 그걸 언제 때 맺었냐? 노태우 때 맺었습니다. 왜 맺었느냐? 한미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적과 맺어도 미국이 의심을 안 하고 미국의 적국인 소련하고 국교를 터도 의심을 안 하고 중국하고 해도 의심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대미자주를 외치는 이 문정권이 이렇게 해놓고 하면 미국이 그걸 해줄 것 같아요? 어떤 힘이 있으니까 다 방해를 하죠. 이걸 왜 모릅니까? 남북관계, 대중관계를 잘하려면 한미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사령탑과 주사파 출신들은 대미자주를 노골적으로 반미를 외쳐놓고 하니까 대중관계나 남북관계를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역설을, 간단한 역설을. 한미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에 접근하면 중국은 우리를 대우합니다. 근데 그 반대면은 박대를 당하는데 그게 증거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미자주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 중국이 혼밥하게 한 게 바로 그런 사례가 돼요.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친구라고 부르죠. 근데 그러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250여 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트럼프는 말과 행동을 달리하면서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김정은을 추켜 세우면서도 제재를 하니까 이 사람은 수가 많으거든요.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는, 추켜 세우는 거는 중국과 북한이 반미로 하나가 되는 걸 막기 위한 거잖아요. 능란하게 하는 거죠. 그 트럼프는 계속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엔 대미자주를 하다가 점점 약해서 돈을 주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서욱 씨가 갔을 때 서훈 실장도 가서 방위 분담금 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만큼. 때리면 나온다. 이건 아는 거죠. 트럼프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미국의 비율을 하다 하니까 돈으로 비율을 맞추는 건데 그럴수록 한미 관계가 좋아지는 게 더 나빠집니다. 자, 이런 보도가 있었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제 우리 한국 대법원 판결로 일본이 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일본이 안 한다고 하니까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그 배상을 해주면은 한국 정부가 나중에 그 돈을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제시했대요. 근데 일본 측이 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타진을 한 거지 제의를 한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대일 문제, 대일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양곤마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미 관계 빵이니까 당연히 한일 관계 나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 외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한 구도는요,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능수능란한 트럼프가 당선되면 일본도 겁먹고 스가도 겁먹고 시진핑도 겁먹고 하니까 한반도에서 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거로 봐요.
트럼프가. 근데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바이든은 예측할 수 있다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볼 겁니다. 따라서 바이든의 수는 요까지일 거라고 오판을 해서 뭔가 도발을 할 수 있죠. 근데 바이든도 아메리카 퍼스트에 따르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딱 응전을 해버리면 사태가 커지죠. 가만히 보게 되면 미국 민주당 정권이 미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2차 대전도 참전했고 한국 전쟁에 들어온 것도 민주당 정권 때고 월남 전쟁도 그렇죠 아마. 네. 하여간 민주당 정권이 자존심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합니다. 사태가 커지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래저래 문재인 정부에게 되는 부담이고 대한민국에는 부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미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빛 좋은 개살구인 대미자조를 내세운 사람들이 거꾸로 가버렸으니 이렇게 된 건 반은 자업자득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북한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에 대들지 못하니까 누구를 때리느냐? 문정부를 때리게 되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한미 관계, 남북 관계는 매우 나빠질 것이다. 한일 관계 나빠지고 한중 관계도 안 좋아진다. 한국 외교는 매우 어려워진다. 내년 한국 외교는 대미자주를 내세운 이수혁 대사 또 뭐 중국에 기울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한 문정인 특보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측입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안 좋을 바에는 차라리 트럼프가 당선돼서 능숙능하는 수로 우리도 꼼짝 못하고 다른 나라도 꼼짝 못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떤 도발이라도 덜 당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고맙습니다.